한밤의 낭독자들 3회 낭독을 맡게 된 가수 시화입니다. 늦은 밤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낭독할 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인사말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한밤의 낭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운영하는 인문 360도에서 국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한 소통 인문 콘텐츠입니다. 인문 360도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2달 동안 매주 한 명의 낭독자가 나를 위로하는 문장이라는 테마로 직접 선별한 문장을 낭독하고 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1회에서는 정지우 작가님 나오셨었고 2회에서는 박준 시인님 낭독자로 나오셨어요. 저도 보면서 그 두 분이 참 편안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나도 과연 그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사는 곳에서는 낮에 눈이 왔어요. 근데 서울 와보니까 눈은 없고 그냥 비 내린 흔적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는 어땠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와 눈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길이 질척거렸어요.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한밤의 낭독자들에서는 나를 위로하는 문장이라는 메인 테마가 있는데요. 저에게 위로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위로가 저의 삶과 생활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위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저의 어떤 시기에는 어떤 때는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겨나고 의욕이 많이 일어서 뭔가 조금 바쁘게 부지런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또 살면서 어떤 시기에는 의욕이란 게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은 그럴 때인가 봐. 이렇게 의욕이 없이 조금 멈춰도 괜찮은 때인가 봐. 라고 말해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지금 네 마음이 옳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원하고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저 자신한테 그런 말을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 안심하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또 그 시기를 버티고 그게 제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요. 읽을 문장을 준비한 책은요. 당신이 옳다라는 정혜신 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읽으셨을 수도 있겠고, 앞으로 이제 읽으실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이 책을 사실, 이 책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요. 18년, 19년 그때 나왔을 때 이미 읽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어떤 공감의 태도 같은 거를 익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그래서 제 친구에게 이 책을 빌려주기도 했고요. 친구에게 빌려줬을 때는 뭐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없고 언제 줘도 괜찮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선물과 함께 저에게 이 책을 택배로 돌려줬어요. 그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이 책의 표지가 보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마음을 짚어보면 이 책이 다시 나한테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다가와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한밤의 낭독자들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골라온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욕구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피폐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차의 성능이 좋아져도 휘발유나 전기 등의 동력 없이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몸이 산소와 음식이라는 동력원으로 움직이듯 마음은 사랑 욕구가 채워져야 움직인다. 사랑과 인정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그가 가진 경륜이나 지식, 성찰도 무용지물이 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종의 법칙이다. 제가 읽는 글 잘 들리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일종의 법칙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문장이 써 있죠. 저는 이 부분 덕분에 어쩌면 제 마음이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다고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사실 일생의 어느 시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래요. 그게 일종의 법칙이래요. 사람 삶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고르게 된 이유가 최근에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아직도 누군가의 온전한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인정 같은 걸 계속 받고 싶어 할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멈춰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제 마음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왜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싶어 할까? 의문이랄까요? 혹은 좀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신이 옳다를 다시 읽는데 이 단락이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삶이란 게 원래 그렇고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다라는 걸 책에서 짚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당연히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재현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레빗 와이님은 따뜻해져요. 위로는 오히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게 되기도 해요. 오늘처럼요. 이 문장이 제가 읽었던 문장이 레빗 와이님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다행이에요. 인정을 통해 존재함은 느끼는 것일까요? 라고 아미스타님이 제가 글씨를 잘 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안경을 좀 껴야겠네요. 아미스타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인정을 통해 존재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존재함이라기보다는 저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느낌이겠죠. 제가 뭘 잘해서 저를 좋아하고 제가 뭔가 어딘가에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수용받는 느낌? 그게 그 인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인자로 서로 기대고 받쳐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사람인이니까 사랑을. 그 말도 맞아요. 혼자 서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대서 위로도 받고 하면서 지내는 건데 아마 저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좀 혼자서 약간 자가 발전하듯이 자기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어른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 원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 인정과 수용을 원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 실망을 하기도 했었죠. 재현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라고 써주셨어요. 오늘 어쩌면 제가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위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받는 상황이 되네요. 남겨주신 댓글로 제 마음이 데워지고 있어요. 저 근데 여러분 말 계속 읽어보고 싶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국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맞아요. 조건부인 사랑인 게 아니라 진짜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과연 타인에게 받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항상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왜 나는 그런데도 자꾸 바깥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채우고 싶어 하나 생각이 반복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청화님이 그런데 사랑이 뭘까요? 라고 남겨주신 댓글이 보이는데요. 그거 아마 요거 읽고 나서 이어서 또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앞서서 읽었던 사랑 욕구는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저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꼭 가족이나 뭐 연인, 배우자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이런 생각에 뭔가 한 포인트를 짚어줄 글이 있어요. 사랑할수록 공감이 힘든 이유에 관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든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욕구, 욕망이 더 많아서 그렇다. 옆집 사는 이웃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도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어렵다. 남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덜해서다. 그러나 내 배우자나 가족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로부터 받고 싶은 나의 개별적 욕구와 욕망이 있다. 그 욕구만큼이나 좌절과 결핍이 쌓인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에겐 너그럽기가 더 어렵다. 내가 받을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더 빼앗기고 휘둘리는 건 더 억울한 일이다. 부하가 치민다. 줄 것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연인처럼 관계가 밀접한 상대에게 갖는 공통적인 감정이다. 나만 가족이나 연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연인도 나에게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 서로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믿는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로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믿는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진짜 맞장구 칠 수밖에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레빗 와인님이 맞아요. 가까운 사람을 더 아프게 하죠. 그놈의 기대 때문에. MSGS님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불순함이 섞여서 아니면 익숙해서 라고 남겨주셨어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니까 그게 대가인 거잖아요. 사실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대가라고 한다면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상대와 무관하게 나의 기대로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죠. 나도 상대에게, 상대도 나에게. 진짜 가족 안에서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의 관계를 돌아보면 친구들과 서로 공감하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 가족과 그런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 문장을 읽고서 알았어요. 더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 기대라는 게 이 표현으로 됐을 때 저한테 더 확 와닿았는데요. 받을 것이 있다고 믿는
것? 저도 그렇게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가족에게, 저의 연인에게, 또 저의 배우자에게. 평생 공감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필요한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것에 에너지원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까? 그 생각 이전에 이 관계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이 문장이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떵이 TV님이 사람 사이도 가까울수록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코너스 업 코리아 님이 가족이나 연인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거 저 좀 할 말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연인을 저의 일부로 여긴다기보다는 그냥 저와 똑같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길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인정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과 똑같아지길 바라는 그런 자세였는데요. 그게 아까 나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댓글을 보니까 떠올랐어요. 저는 일부를 떠나서 그냥 완전히 저 같은 사람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드네요. 다음 문장을 조금 읽어볼까요? 앞서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 가족이나 연인, 이런 사이에서도 공감이 어렵다고 하는데 관계 안에서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그것에 관해 조금 나타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건너뛰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로 넘어갈 방법은 없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자전거의 왼쪽 페달이라면 자기를 살펴보는 일은 동시에 돌아가는 오른쪽 페달이다. 한쪽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즉시 자전거는 멈추고 넘어진다. 자기에 대한 성찰이 멈추는 순간 타인에 대한 공감도 바로 멈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기 성찰의 부재는 공감을 방해하는 허들이 된다. 이 문장들을 읽고 나니 여러분께 이 책 당신이 옳다에서 말하는 공감이란 게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옳다에 등장하는 공감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네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태도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공감이라던가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그런 공감이 아닌 너의 지금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태도에서, 그 태도가 공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태도?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평가나 판단 없이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아 성찰이 먼저 필요하군요 라고 써주셨어요. 나는 나다님이. 근데 제가 읽었던 문장에 사실은 무엇이 먼저라고 라기보다는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왼발 오른발이 번갈아 가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싶다면 사실은 그 타인의 이야기, 그 마음의 이유를 듣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 어딘가가 또 건드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걸 이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감에 관한 것 여기 있는 거 좀 더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각각 개별적 존재, 모두가 서로 다른 유일한 존재들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다르다. 그러므로 공감한다는 것은 네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관심을 갖고 그의 속마음을 알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주고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 그 자체다. 그것이 공감적 태도다. 그 태도는 상대방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자기 마음을 더 열게 만든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읽어봤어요. 박종필님이 다름의 인정은 타인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게 공감 아닐까요? 실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다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는 공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실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 말이 어떤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공감받은 경험이 많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또 아까 자전거 왼쪽 페달, 오른쪽 페달처럼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깊이 공감받은 경험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감을 받는다는 게 또 어쩌면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박종필님이 한참 지나서 생각나는 공감은 어찌해야 할까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참 지나서 생각나는 공감은요, 그때 말하면 돼요.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후에 좀 돌이켜보니까 미안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그런 사과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고 또 그런 뒤늦게 생각난 공감을 해본 적도 있어서예요. 말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아까 제가 읽은 문장에 상대방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것에 나왔는데요.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것에 관한 문장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공감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사람은 믿어도 되는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일한 역할이 그것이다. 온 체중을 다 실어 상대를 믿어주면 그게 어떤 일이든 본인이 오히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가 열심히 고민한다. 안전하면 입체적이고 온전한 성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안전한 사람과 함께 있다 라고 느껴야 자신의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대요. 저 너무 이 경험을 하고 싶어요. 어느 땐가는 했었겠죠. 누군가 저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평가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그런 상대가 있어야 그런 안전하다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최근에는 없었나? 이 문장을 듣는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너무나 그 안전하다는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 관해서 더 입체적이고 온전한 성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한밤의 낭독자들은요, 인문 360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인문 360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를 위로하는 문장을 추천해주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도 그중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영은 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읽어볼게요. 작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짝 우울증이 찾아왔고 이러다 큰일이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과 담 쌓고 살아서 제대로 된 운동화도 없었는데요. 저질 체력이라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숨도 덜 차고 좀 더 멀리 가도 힘들지 않게 됐어요. 점점 내 자신이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힘들던 마음에도 굳은 살이 생긴 것 같아요. 하루키에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연을 주신 유영은 님이 달리기를 시작하게 한 그 책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 단락도 읽어볼게요. 수면은 나날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색이나 파도의 형태나 유속이 변해간다. 그리고 계절은 강을 둘러싼 식물과 동물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변모시켜 간다. 여러 크기의 여러 모양의 구름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가는 사라져가고 강은 햇살을 받아서 그 하얀 구름이 오가는 것을 어느 때는 선명하게 어느 때는 애매하게 수면에 비춘다. 계절에 따라서 마치 스위치를 전환하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변화한다. 그 살결에 닿는 감촉과 향기와 방향으로 우리는 계절의 추이를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실감을 동반한 흐름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자연의 거대한 모자이크 속에 미세한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문장은 달리기 하면서 느끼는 거를 아주 섬세하게 써 주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영은 님도 느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책을 또 소개해 주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마음에 힘이 들어서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졌다. 더 멀리 달릴 수 있게 됐고 내 자신이 단단해지고 마음에도 굳은 살이 생긴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까 제가 낭독했던 문장에 자전거의 왼쪽 페달, 오른쪽 페달 번갈아 밟는 게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이렇게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구나. 또 마음이 단련되어야 마음부터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몸을 움직여서 조금 더 잘 달리게 되고 멀리 가도 힘들지 않게 된 후에 마음도 괜찮아짐을 느꼈다는 거. 이게 또 몸과 마음이라는 자전거의 양쪽 페달을 밟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릴 땐 아무 생각도 안 들던데요 라고 하신 청아님이 계신데요. 근데 사실 그게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죠. 혼자서 내가 지금 왜 이럴까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서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건 어떤 명상의 상태이기도 한 것 같고요. 몸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마음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읽는 글과 하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 방송이라 제가 진행하거나 또
또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대화 나눈 데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이 방송이 계속되면서 또 등장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여러분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줄 아름다운 글들은 언제나 인문360.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문360.kr에서 인문 콘텐츠를 통한 여러분만의 위로를 찾아보세요. 저는 인문이라는 것이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고 또 사람들과 서로 기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인문360.kr에서 그런 길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소개할게요. 혹시 2024년 인문 360도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 또는 연사가 있으신가요? 지금 만나고 싶은 주제나 연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들을 모아 반영한다고 하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장항준 감독님이 오십니다. 다음 주에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이 방송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 360도 한밤의 낭독자들 가수 시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